안녕하세요. 2022년 신입생 머신러닝 스터디 계획 8장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앙상블 학습 뒷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드릴 부분은 결합 전략입니다. 어, 앙상블 자체가 이제 결합 전략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기법이기 때문에 먼저 결합 전략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장점이 책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계적인 시각. 여러 가설이 훈련 세트 내에서 같은 성능을 가질 확률이 있을 때 있습니다. 단일 학습기만 사용한다면 일반화 성능 저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의 학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계산의 관점. 지역 최적화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개의 학습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장점. 그다음에 세 번째, 표현의 관점. 어떤 이제 가설을 설정했을 때 가설 공간 밖에 사실 실제 값이 존재했을 때 이제 다중학습기로 여러 개를 사용해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결합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 평균법에서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치형 출력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어,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단순 평균법. 그냥 이제 여러 학습기들을 평균 내서 이제 앙상블 학습기를 만드는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중 평균법. 가중치를 사용한 이제 가중 평균으로 학습기를 만드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이제 양수값이어야 되고 가중치들의 합은 1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중치는 훈련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고 과적한 문제가 빈번하다는 이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중평균법이 무조건 단순 평균법보다는 유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객체 학습기 오차를 계산하고 가중치 크기를 오차 크기에 반비례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객체 학습기 사이의 성능이 클 때는 가중평균법, 성능이 유사할 때는 단순 평균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미 아닌 가중치를 사용해야 앙상블 성능이 단일 객체 학습기보다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는 양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결합 전략 중에 하나는 투표법입니다. 분류 문제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습기 HI가 클래스 레이블 집합 C1에서 CN까지 에서 이제 하나의 레이블을 예측해내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투표법입니다. 학습기가 이제 샘플 X에서 예측한 값을 이렇게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해 보자면 HI J승 이 X는 HI의 분류 레이블 CJ에서의 값이라고 합니다. 총 이제 3가지의 투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절대 다수 투표법. 이거는 이제 과반수 관련된 이제 투표법인데 어떤 레이블의 득표수가 절반을 넘으면 해당 값으로 예측하고 네, 아래에 있는 수식과 같이 반대일 때는 이제 아예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방법입니다. 음, 어, 해당 이제 그림이 약간 이런 투표법을 사용한 이제 그림인데 각 이제 샘플에 대해서 여러 이제 분류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값을 다 1이다, 1이다, 2다, 1이다 이렇게 예측했을 때 과반수가 이제 해당하면 1이다 라고 이제 총 이제 학습기가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른 2가지는 이제 상대 다수 투표법. 최다 득표한 레이블로 예측하고 다수의 레이블이 최고 득표를 기록하면 랜덤으로 이제 한 개를 선택한다. 라는 방법과 가중 투표법. 이제 앞선 이제 가중 평균법처럼 가중치를 이제 사용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3가지 개체 학습기는 결과값 유형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은 현실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유형의 HK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2가지 유형이 자주 보이는데 이를 클래스형, 확률력으로 구분합니다. 클래스형에서는 이제 뭐 0과 1로 예측할 때
만약 이제 hi가 샘플 x에서 클래스 cj라고 이제 예측한다면 1이라는 값을 취하고 반대면 0을 취한다. 이러한 이제 클래스를 이용한 투표를 하드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류냐면 그 앞에 이제 절대다수 투표법 같은 분류가 이런 이제 클래스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률형이라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 보팅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이제 H, J, X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클래스 예측과 동시에 분류 신뢰도를 계산하는 학습기의 경우 이제 분류 신뢰도를 확률력으로 변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방법입니다. 분류기가 계산하는 확률값은 일반적으로 확률형을 결합한 앙상블이 클래스형 앙상블보다 좋은 성능을 냅니다. 단 기초학습기의 종류가 다르다면 학습기간 확률을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자면 개별 분류기가 이제 신뢰도 확률이라는 것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이 개별 분류기 간의 예측을 평균 내서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로 예측하는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많은 상황일 때 학습법을 사용하면 더 강력한 학습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은 스태킹 기법입니다. 스태킹이란 일단 먼저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객체 학습기를 이제 초급 학습기라고 부르고 결합된 학습기를 이제 메타 러너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훈련 세트를 통해 초급 학습기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 데이터 세트를 생성해서 메타 러너를 훈련시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세트에서 초급 학습기의 결과값은 입력 특성이 되고 초기 샘플의 레이블은 그대로 정답 데이터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제 수도 코드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태킹의 이제 수도 코드입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번호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 보자면 알고리즘 수만큼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기초 학습기를 만듭니다. 먼저. 그다음에 이제 새 데이터 훈련 세트를 준비하고 그 속에 데이터상 xi를 이제 샘플을 잡아서 t번째 학습기에 돌려서 이제 z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새 데이터셋은 z 변수들과 예측 결과 y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h 프라임 학습기는 위에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사용해 얻는 이제 메타 훈련 데이터셋을 메타 학습기를 사용해서 훈련하는 결과입니다. 이 학습기에 다른 학습기들을 적용시켜서 HX를 만들어 출력시킵니다. 이를 이제 좀 더 제가 보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순 보팅 방법과 같이 앙상블에 속한 모든 예측기의 예측을 이제 취합하기보다는 취합하는 모델을 훈련시켜 버리는 이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이 결과에서 그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들어갔지만 이 이제 3.1, 2.7, 2.9의 결과를 이제 이제 블렌더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최종 예측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렌드 학습이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홀드 아웃 세트를 많이 사용해서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브셋, 이제 두 개의 서브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서브셋은 첫 번째 레이어의 예측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두 번째 서브셋으로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서 평가하면서 이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네. 스태킹의 결과와 이제 작가의 권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련 단계에서 베타 학습기 훈련 세트는 이제 초급 학습기를 통해 생성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초급 학습기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 샘플로 메타 학습기 훈련 샘플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샘플을 나누는 방법, 샘플을 나누는 게 이제 과정에 포함됩니다. 이제 교차 검증이나 홀드아웃 방식을 사용해라 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타 학습기의 인력 속성 표현과 메타 학습 알고리즘은 스태킹 앙상블 일반화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초급 학습기의 확률형 결과값을 메타 학습기의 입력 속성으로 설정한다면 멀티 리스폰스 리니얼 리그레이션 MLR을
메타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절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차 불확실성의 분해. 일반화가 높은 앙상블은 그 객체 학습기들이 좋으면서 달라야 한다라는 것과 이제 이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을 일단 수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객체 학습기 H1부터 이제 H4를 사용해서 이제 점점점 HT까지를 사용해서 평균 가중법을 통해 하나의 앙상블을 만들어 회귀 학습 과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샘플 X에 대해 학습기 HI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HI가 각각의 학습기들을 의미하고 H 큰 X는 이제 앙상블된 학습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오차 이제 차이를 해서 제곱하는 식으로 이제 오차 그 불확실성을 설명합니다. 이걸 이제 가중치를 적용해서 서술한다면 아래와 같이 이제 가중치가 들어간 형태로 서술이 가능합니다. 네. 불확실성이란 샘플에 대한 객체 학습기들 간의 불일치성이 되므로 객체 학습기 HI와 앙상블 H 함수의 평균 오차는 이제 식 8.29와 8.30으로 이제 이렇게 서술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제 가중치로 계산한 평균을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적용하면 아까식처럼 이제 적용하고 이게 곧 이제 위에서 설명한 이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모든 샘플 X에서 근데 균일하게 8.31이 모두 동등하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그냥 이제 확률 밀도 함수 형태로 이제 서술된 게 식 8.32입니다. 앞선 이제 식에서 그대로 이걸 의미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적어보면 앞에 게 이제 불확실성의 가중평균, 그 다음에 학습기 HI의 일반화 오차 가중평균, 뒤에 게, 그 다음에 앙상블의 일반화 오차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제 이항해가지고 정리한 값이 2는 이제 E 짝대기 빼기 A 짝대기가 됩니다. 이를 이제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해석해 보자면 개체 학습기의 정확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가중평균이 낮고 다양성이 높을수록 A가 높을수록 그리고 앙상블이 좋다, E가 낮다, 오차가 낮다기 때문에 앙상블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허나 이제 상기의 추론은 회귀학습에 국한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성 척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양성 척도는 앙상블 객체 학습기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세트 D, 이제 X, Y 쌍들이 주어졌을 때 이진분류 문제에서 분류기 HI, HJ 두 개의 분류기의 테이블은 다음과 같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분류기가 플러스 1로 예측했을 때, 마이너스 1로 예측했을 때, 이때 동시에 이제 다른 분류기가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A는 이제 두 분류기가 모두 양성으로 분류한 샘플 수가 되고요. D는 이제 당연히 음수로 분류한 샘플 수가 되게 되겠죠. 예. 총 데이터 수는 앞에 이제 제시한 것처럼 M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불일치 척도를 구해보면 이 값, 삼각계수는 이렇게, 통계량 이렇게, 카이 통계량 이렇게 제시된다고 합니다. 이 카이 통계량에 대해서 좀 더 서술해보자면 P1은 두 분류기가 일치할 확률, P2는 두 분류기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입니다. 아래처럼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P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하게 M 전체 데이터 분에 맞춘 거, 두 모델이 이렇게 맞춘 거를 이제 두 분류기가 일치하는 확률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K 통계량이 1이면 두 분류기는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예, 이게 1 값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다 할 확률이 이제 1이므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 척도는 앙상블 객체 학습기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페어라이즈 다양성 척도라고 하는데 2차원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앞에 나왔던 카이오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앙상블된 분류기를 이제 점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상의 분류기를 그래프의 한 점으로 두고 가로 좌표는 이제 각상 분류기의 카이값, 세로 좌표는 이들의 평균 오차로 설정합니다. 이 그래프들을 이제 해석하는 법은 이제 아다부스트가 이제 배깅 앙상블보다 우하향에 위치하므로 이제 이게 더 정확도가 높고 허나 이제 개체 학습기 간의 이제 다양성은 그 배깅보다 이제 이게 적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체 학습기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체 학습기를 위한 데이터의 훈련 이외의 방법으로 학습 과정에 이제 임의성을 도입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 교란법, 입력 속성 교란법, 출력 표현 교란법, 알고리즘 파라미터 교란법 총 4가지를 이제 책에서 서술합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샘플 교란법입니다. 이는 매번 서로 다른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생성하고 매번 다른 데이터 집합을 훈련에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객체 학습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배깅의 부트스트래핑, 아다부스트의 순차적 샘플링, 이 기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앞전 파트에서 이제 설명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로 2개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효과가 뛰어나 약간의 변이로 다양한 학습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변동에 민감한 학습기에 유용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입력 속성 교란법입니다. 훈련 샘플은 일반적으로 한 그룹의 속성에 의해 묘사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서브스페이스라면 데이터를 관찰하는 여러 시각을 이제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가 다양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스페이스란 고차원의 속성 공간이 아닌 그곳에서 투영된 저차원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예시로 들기 위해 유명한 이제 입력 속성 교란법 알고리즘인 랜덤 서브스페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번호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 학습기 개수만큼 밑에 과정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데이터셋 D에서 서브스페이스 속성수에서 이제 D 프라임만큼을 추려서 피처 이제 FT를 만들게 됩니다. 이 피처로 데이터셋을 DT로 재구성합니다. 이 재구성된 DT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그 학습기를 HT로 설정합니다. 이 이제 학습기들을 사용해서 가장 잘 예측하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입력 속성 교란법에 이제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뭐 속성이 많은 값에서 추리는 수법이기 때문에 잉여 속성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줄여주는 점 때문에 다양성 증가뿐 아니라 계산량도 줄여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허나 속성이 매우 적은 데이터라면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출력 표현 교란법입니다. 출력 표현을 변경해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수법입니다. 플리핑 아웃풋은 임의로 이제 훈련 샘플의 레이블을 변경시켜주는 방법. 아웃풋 스미어링은 분류 출력을 회귀 출력으로 바꾼 뒤 기초 학습법을 만드는 법이라고 합니다. ECOC는 원래의 과업을 동시에 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과업으로 나누는 수법입니다. 이는 이제 앞서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다중 분류 문제를 이중 분류 문제로 이렇게 변경하는 식으로 이제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파라미터 교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 학습기들은 일반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차이가 큰 학습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은 정교항을 통해 객체 신경망이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의사결정 트리에서 사용되는 특성 선택 메커니즘으로 다른 특성 선택 메커니즘을 이제 치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이제 알고리즘 파라미터 교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